자, 안녕하십니까. 저 분당 청소학원의 전략 컨설턴트 박양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연휴가 끝나고 이제 첫날이라 사실 부모님들께서 많이 참석 못 하실 줄 알았는데 제 예상보다는 또 많이 참석을 하셨네요. 그만큼 지금 오늘 설명드리는 학교가 상대적으로 이제 관심도가 좀 높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총선이 있었잖아요, 총선. 네, 총선에서도 이제 투표 결과를 이렇게 보면 뭐 초접전, 뭐 접전 지역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이 해당 학교들은 접전 지역에 해당할 수 있겠죠. 접전 대학. 예. 이유는 사실 이 위에 이제 뭐 상위 또는 이제 최상위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성적에 맞춰서 이제 소신과 또는 이제 적정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학교들은 반드시 잡아야 되는 학교들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소신 지원으로 이 이상의 이제 대학들의 원선을 하나를 쓴다고 하면 정시에서는 그럼 이 학교는 이 대상 학교들은 반드시 하나 정도는 합격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분명히 하실 거라고요. 예. 그리고 또 이 이하로 내려가는 건 또 그렇게 원치 않으세요. 예. 어떻게든 이제 점수 1점도 손해보지 않기 위한 그런 이제 전략들을 많이 생각하시고 또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 이제 관심도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 입시교실인데 오늘의 이제 입시교실의 성격은 약간 이제 설명의 성격을 좀 띠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학교가 이제 학교를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물론 이제 정시보다는 이제 수시, 특히 이제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든가 뭐 교과 전형 그리고 뭐 논술 전형을 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그 입결 자료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 입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오늘 설명을 할 때 많은 부분을 막 이렇게 집약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보여드리기에는 시간 관계상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 이제 뭐 문과 또는 이과의 입결 수준을 한번 알려드리고 또 그 입결 상황을 좀 그 부모님들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제가 유용한 사이트를 또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이제 작년에 처음 그 전형이 개설된 학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예를 들어서 그 학교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에 전년도 입결이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 지금 현재는 이제 전형계획안에 전형계획안만 올라와 있지 뭐 수시 모집 요강이 올라와 있거나 입결 같은 게 상세하게 올라와 있지 않단 말이죠. 다만 전년도 이제 그 신설된 학과들도 특정 사이트, 그러니까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는 지원 학생의 이제 수준, 그러니까 모의고사 수능의 성적이라든가 그리고 그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뭐 종합전형 또는 교과전형의 그 학생부 내신 성적까지도 공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 성적으로 합격을 했다, 불합격됐다 이런 결과까지 다 확인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제가 마지막 말미에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핵심적인 건 지금 이 해당 학교들은 이제 수시 지원을 하실 때에도 사실 이 학교가 내 아이 수능 성적 혹은 이제 모의고사 성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해당 학교들이 상향 또는 소신 지원인가 아니면 하향 또는 적정 지원인가를 판단하기 굉장히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시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시립대 같은 경우에도 정시에서 내 아이가 좀 시립대를 가고 싶어 하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시립대 위인가 아래인가, 내가 정시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입시에서는 지원 가능선을 이제 예측한다라고 해요. 보통 이제 6월이나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결과로 이 정시에서 지원 가능선을 이제 예측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년, 그러니까 2019학년도, 20학년도 작년까지 한 2개년에 제가 이제 직접 담임을 했던 학생들의 그 성적, 그리고 각 군별로 어디를 지원을 했으며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래서 수시를 지원하실 때에도 재작년과 작년에는 이 정도 학교에 이 정도 성적이면 지원을 할 수 있었구나, 또 합격이 됐구나, 뭐 추합이 됐구나, 예비 몇 번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좀 보실 수 있게 한 사례들을 제가 많게는 한 10개 정도 준비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된다면 좀 더 꼼꼼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순서는 처음에는 이제 전반적인 이 수시 전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학교별 설명을 하고 이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입결 사례라든가 그리고 그 뭐 사이트, 뭐 유용한 사이트들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자, 대입제도 분석 및 전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 먼저 2021학년도 대입 모집 인원 변화, 이게 굉장히 또 주요해요. 예, 지금 최근 3년 동안
많은 부분에 또 변화가 있었고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2019학년도 모집 인원, 그러니까 수시와 2019학년도부터 21학년도까지의 수시 모집 인원과 정시 모집 인원을 보시면 큰 폭의 차이가 없어요. 약간 소폭의 변화 정도로 볼 수 있겠지만 요 합계에서 보시면은 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으로 표시된 인원이 혹시 뭔지 아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고3 재학생 수예요. 네, 급격하게. 그러니까 2019학년도부터 20학년도에는 약 6만 명 정도의 학령 인구가 감소했고요. 그리고 21학년도에는 20학년도에서 21학년도에는 약 5만 명 이상, 약 6만 명에 가까운 학령 인구가 또 감소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수시와 정시 모집 인원은 큰 폭의 차이가 없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이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올해 핵심적인 이제 주요 변화라고 보시면 특징적으로 이제 정시 선발 비중이 소폭 확대됐다. 특히 전국 단위 이제 전국에 있는 학교들보다 인서울에 저희 이제 그 자녀분들이 목표로 할 대학들, 주요 대학, 소위 이제 15개 대학 또는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정시 선발 비중을 굉장히 많이 높였어요. 예, 실제로 인원이 증가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수시 모집 규모 전형별 변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는 상대적으로 이제 좀 줄이는 추세예요. 예, 특히 이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원의 변화가 있고 그 많은 인원의 변화란 이제 감소하는 이제 추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제가 직접적인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대학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는 추세라는 거. 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면 실제로 경쟁률이 좀 높아지는 걸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경쟁률이 높아지는 것을. 다만 이제 전 페이지에서 보셨다시피 학령 인구가 줄잖아요. 예. 근데 학교에서 모집하는 선발하는 인원은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수능을 응시하는 인원은 큰 폭의 감소를 보이는데 대학에서 모집하는 인원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1등급자의 비율이 총 4%잖아요. 그렇죠? 근데 10명 중에 4%와 15명 중에 4%는 분명 그 인원의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쵸? 네, 그렇다면 학령 인구가 준다. 그러면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인원 자체도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최저 학력 기준이 미달돼서 합격을 못하거나 또 지원을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혹은 미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추세죠. 특히 이제 저희가 오늘 보게 될 학교 중에는 뭐 홍대 그리고 외대라든가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그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하는 추세를 보이는 대표적인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왜 중요하냐? 사실 수시에서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항상 수시에서의 경쟁력은 곧 수능 성적의 결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수능 성적의 결과다. 자, 이게 우리가 수시를 준비하고 있지만 또 수시를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정시를 그 수능을 분명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재수생들한테도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는 수능을 준비하는 거고 수시를 대비한다. 6개의 원서가 정말 아까우니까 쓰는 거지 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정시로 학교 간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만 수시에서의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논술 전형인데요. 2019학년도 중앙대 인문과 자연을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어요. 자, 지금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는 이 하얀 도표는요. 지원 경쟁률이에요. 지원 경쟁률 굉장히 높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매니아층이 좀 두터운 학과, 이 학과는 94대 1의 지원 경쟁률을 보이는데, 자, 수능 최저가 이때 당시에 국수, 영탐, 탐구는 한 과목 관영에서 3개 등급합이 5였어요. 네, 3합 5.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그 수능 최저를 보이는 거죠, 기준을. 자, 실질 경쟁률이 어떤지를 한번 보신다면 이와 같습니다. 실질 경쟁률.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실질 경쟁률이란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합격이 안 되거나 또는 시험을 보러 가지 못하거나 하는 차이라고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네. 그렇다면 지금
가장 낮은, 그러니까 19년도에 가장 낮은 뭐 간호학과라든가 혹은 뭐 중어중문학과라든가 이 실질 경쟁률의 차이는 굉장히 크게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이과는 더더욱 더 심합니다. 이과는요. 지금 보시면 지금 의대는 제가 아예 표시를 못했어요. 이거는 경쟁률이 한 110대 1 정도 되거든요. 네, 110대 1 정도 되는데 자, 중대 이과의 실질 경쟁률은요. 보시면 간호학과는 2.8대 1이에요. 네, 수능 최저를 충족해서 시험만 보러 갈 수 있다면 합격 가능성은 5대 5, 반반이 되는 거예요, 반반. 네. 그리고 지금 뭐 시스템공학이라든가 혹은 뭐 건축학과라든가 특정학과들도 55대 1 혹은 52대 1의 경쟁률을 보이지만 실질 경쟁률은 7대 1, 4대 1 정도로 굉장히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을 하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를 이 자료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분들께는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시를 준비를 하지만 수시는 준비가 아니라 대비, 그리고 정시를 우리 수능을 정말 놓지 않고 열심히 1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간과하거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만 수시에서의 정말 내 기대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니까. 왜? 수시는 거의 대부분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보다 높이 쓰는 게 일반적 아닌가요? 그쵸? 되면 너무 좋은 거죠. 네. 근데 안 돼도 내가 정시로 학교를 갈 수 있다라는 충분한 확신이 있어야만 입시가 편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네, 이 수시 하나에 모든 거를 걸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것은 역대 수시 그리고 정시 모집 비율이에요. 네, 보시면 제가 2002년부터 지금 21년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시의 비중이 계속해서 줄고 수시의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네, 자, 그렇다면 22년 그리고 내후년 23년에는 어떻게 될까? 지금 교육부에서 발표한 건 정시의 비중을 확대시키겠다. 35%, 40%까지 늘리겠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어떻게 변화되느냐? 자, 22년, 23학년도 30% 이상으로 정시를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이 자, 22학년도, 23학년도에는 서울 16개 대학, 그러니까 인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은 수능 40%, 그러니까 정시의 비중을 40% 이상 높이는 걸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 전제는 뭐냐면 학생부 교과 30% 이상 선발 또는 수능 위주 30% 이상 선발 중 선택을 하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인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지금 이제 다음 자료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이제 수시의 모집 인원을 좀 줄이는 방안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정시의 비중을 높이고자 하는 이제 정부 방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시의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수시의 비중은 좀 줄어들 것 같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소폭 인원이 줄어들고 뭐 특정학교 지금 오늘 보시는 뭐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35%까지 그리고 일부 인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중에 최상위권 대학은 이미 40%까지 정시 비중을 높여놓은 학교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성대라든가 뭐 서강대라든가 지금 정시 비중을 굉장히 높여놓은 상태고 논술이라든가 특정 이제 수시 모집 인원을 굉장히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입시에 대한 흐름이나 기조도 분명히 알고 접근을 하셔야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수시는 학생부 위주고 정시는 수능 위주 선발이다 라는 건데 자,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주요하게 볼 전형은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와 종합 그리고 논술 위주의 전형이겠죠. 그리고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인데 보통은 이제 뭐 7대 3 그러니까 정시와 수시의 비중을 7대 3 뭐 8대 2 비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수시를 굉장히 많이 뽑는구나 선발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틀리지 않죠. 맞는데요. 실제로 수시에서 이제 77%에 해당하는 이 5개, 4개, 크게 이제 4개의 전형 중에 내가 지원 가능한 전형이 나의 모집 인원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교과 성적이 좋지 않아. 그리고 학생부 관리라든가 뭐 비교과 관리가 충실하게 안 돼 있어. 그래서 나는 수시에서는 육논술을 지원을 해야 돼. 라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사실 논술 위주의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전체 77%, 그러니까 전체 77%의 3.2% 정도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수능 위주의 이제 선발 인원은 7만 명, 그러니까 약 20% 정도. 그렇다면 수시냐 정시냐를 놓고 봤을 때 사실 많은 모집을, 그리고 내가 합격이 가능한 이 전형은 수시가 아니라 정시에 더 포커스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굉장히 좀 뭐랄까 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많이들 이제 또 간과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모집 인원의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또 보고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를 보면 인원 증감에서는 정시는 작년 2020학년도보다 21학년도 올해 정시 모집 인원이 983명이나 늘었어요. 네, 정시의 모집 인원은. 네, 오히려 정시의 모집 인원이 더 늘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수시에서의 모집 인원은 1,400명 정도로 감소하게 된 거고요. 네. 자, 전국대학은 이제 학생부 교과, 그러니까 전체 그 전국에 있는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보다는 학생부 교과가 우세하고, 주요 대학, 인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은 학생부 종합이 강세다. 자, 보시면 전국대학은 학생부 교과로 선발하는 인원 비중이 43%. 하지만 학생부 종합은 23% 정도에 불과하죠. 근데 주요 대학은 학생부 교과를 선발하는 인원이 8.6%고 종합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무려 43%나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전국대학에서, 인서울을 포함한 전국대학에서 선발하는 모집 인원을 본다면 사실 교과 비중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 실제로는 우리가 지원하게 될 해당 학교들, 인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이라든가 그 해당 학교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모집 선발 인원이 가장 많고 그 전형이 많다는 얘기죠. 자,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 정시에서 이제 모집 인원은, 자, 전국대학은 24%, 하지만 인서울 주요 15개 대학은 평균 지금 31%, 32% 정도의 학생들을 모집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이 수치는 굉장히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예, 해서 이를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서울 그리고 경기, 인천 이 수도권 대학의 그 종합 전형, 교과 전형, 그 수시 전형 그리고 수능까지 해서 모집 인원의 증감 폭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자, 서울은 수능은 지금 서울에서만, 인서울에 있는 대학만 수능에서의 모집 인원이 1,035명, 무려 이제 1,000명 정도의 모집 인원이 증가한 상태예요. 네, 20학년도보다 21학년도에. 그리고 학생부 교과 종합 전형은 모집 인원이 늘었죠. 500명에 294, 약 한 300명 정도. 근데 논술과 실기의 선발 인원은 대폭 감소하게 된 결과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인천이나 경기도 마찬가지 수능의 인원은 지금 240명, 472명 정도로 늘어난 반면에 교과는 감소했죠. 대폭 감소했죠. 그러니까 439명에 746명 대폭 감소했지만 종합 전형의 인원을 또 늘려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입시의 기조라든가 내가 이제 지원할 전형의 인원 변화 혹은 그 모집 전형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간접적으로 이런 이제 그 인원을 보고 또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 특징, 그러니까 각 전형별 특징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교과 그리고 종합 그리고 논술 전형, 예, 그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대비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학교별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요건 표가 지금 잘못 들어갔네요. 색깔이 잘 안 입혀졌네. 자, 일단 학생부 교과를 모집하는 학교, 이제 지금 설명드리는 학교들은 제가 오늘 준비한 8개 대학 중에 해당되는 학교들만 지금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를 진행하는 학교, 외대, 시립대, 그리고 홍대, 그리고 숙대, 아주대, 단국대, 교과 전형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 지금 오늘 설명드리는 학교 중에는 건국대하고 동국대는 교과 전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네, 교과 전형이 없어요. 그리고 교과 전형은 거의 대부분 이제 수능 최저라는 게 있는데,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데,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한 특징도 제가 학교별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학생부 교과는 이 6가지 포인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대학별 전년도 합격선을 확인을 해야 돼요. 네. 이유는 뭐냐 하면, 교과는, 그 합격자의 그 합격 결과 입결이 큰 폭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전형이거든요. 네, 실제로. 물론 이제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이 변해요. 왜냐하면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네. 하지만 최저 기준이 있는 해당 학교들은
거의 전년도 입결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러니까 뭐 적게 본다면은 0.2점, 예, 교과 내신에 0.2점이라든가 한 0.3점 정도 감안해서 안팎으로 보신다면 합격선을 좀 보실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 지원 희망 대학 그리고 뭐 전형 특징을 뭐 당연히 파악을 해야겠죠. 그리고 희망 대학 기준으로 자신의 교과 성적을 산출해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별로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을 산출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네, 달라요. 그러니까 학년별로 반영하는 기준이 전체 100%를 반영하느냐, 아니면 1학년 때는 20%에 2, 3학년을 80%를 반영하느냐, 이런 기준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 과목별, 영역별로, 그러니까 주요 교과를 반영을 하는데 비주류 교과도 반영을 하느냐, 이런 기준은 학교마다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그 학생부 교과 성적에 교과 성적이 2.3이다. 2.3인데 주요 교과가 2.3인데 실제로 그 학교 성적 교과 성적 산출을 해보니까 2.1 혹은 2점대로 낮아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단순히 부모님께서 참고하실 게 어떤 이제 입결 자료를 보실 때 그 자료가 2.3인데 그럼 내가 지원할 수 있겠다라고 단순하게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아이의 교과 성적을 그 학교 교과 산출을 해서 비교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 대비하기. 그럼 수능이 핵심이 돼야죠. 왜?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수능 최저,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면접 대비 기출문제 분석, 그리고 모의 면접. 면접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면접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이 면접에서 역전이 많이 되거든요. 교과든 종합이든. 그래서 면접 대비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요소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함께 이제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뭐 지원을 할 때, 뭐 컨설팅을 할 때나 보면 교과를 6개를 지원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거의 희박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을 아우러서 이제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종합 전형 또한 마찬가지 교과 전형을 지원할 때는 같이 고려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을 하셔야 된다. 이 6가지가 학생부 교과는 주요한 상황.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좀 얘기할 게 많은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금 외대, 시립대, 건대, 동국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모든 학교들이 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진행을 하죠. 다만 단계별 선발이냐, 일괄 선발이냐, 또 면접을 실시하느냐, 또 실시하지 않느냐, 네, 이런 차이가 또 학생들에게도 그리고 결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사실 모집 인원은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지금 현재 PT에서 보이는 모집 인원은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왜? 학교별로 이제 수시 모집 요강이 이제 발표가 되면 각 학과별로 얼마나 모집 인원을 선발을 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지, 뭐 전체 이제 뭐 600명을 모집한다, 많이 하는구나, 정도로만 인식할 수 있지, 뭐 이게 뭐 주요한 전략이 뭐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외대 같은 경우 뭐 학교별로 전형 유형, 뭐 건국대는 자기 추천이 있고 학교 추천이 있고, 그렇죠? 전형 유형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면접을 실시하느냐 또는 실시하지 않느냐. 그리고 뭐 일괄 선발, 단계별 선발, 1단계에서 몇 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에 플러스 면접 이 반영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면접에 굉장히 좀 부담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설명드릴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 면접이 수능 후에 있거든요.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능 전에 있으면은 엄청난 부담에 또 내가 모의고사 성적이 또 잘 나오면 어떡해? 뭐 이런 얘기들 또 많이, 수능 성적이 잘 나오면 어떡해? 라는 얘기들을 또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결과를 보고 판단해서 내가 면접을 간다? 가지 않는다? 갈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숙대 같은 경우에는 뭐 숙명인재, 1, 2가 있고 서류형, 면접형. 그러니까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 100% 전형이고, 그러니까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서류 100에 2단계에서는 면접이 무려 60%의 비중을 차지하는, 그쵸? 그러니까 면접의 비중, 또 이 비율에 따라서 또 이제 그 전략적으로 지원 성향이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또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한눈에, 보시기 위해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봤던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특징적인 건 홍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수능 최저가 있죠. 그리고 그 수능 최저가
결코 낮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원 그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반면에 그리고 수능 최저 충족률 또한 낮아요. 예. 그래서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뭐랄까 좀 뭐 확신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내가 그 정도는 충족할 수 있다라는 일말에 이제 좀 자신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검토해 볼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는 거죠. 요 세부적인 것도 이제 학교별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특성. 자, 1단계 서류 100, 그리고 2단계에서는 서류 면접,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 네, 크게 이제 제가 세 가지 전형으로 제가 한번 줄여봤거든요. 자, 이의 특징은 서류 비중이 가장 크다. 단, 면접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2번, 재시문 면접이 있고 학생부 면접이 있어요. 네, 근데 재시문 면접은 거의 실행하지 않는데 거의 상위권 또는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재시문을 주고 거기에 맞게 이제 감독관, 그 면접관에게 면접을 받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거의 대부분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학교들은 다 학생부 면접이에요. 예,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이 생기부에 작성된 또는 자소서에 작성된 그 내용들의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학생부 면접으로 진행되는 학교들이고요. 그리고 수능 이전의 면접 실시 대학이냐 아니면 수능 이후에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면접이 있는 학교들은. 근데 오늘 설명드린 학교 중에는 아주대 국방 IT 우수인재 전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능 이후의 면접이에요. 네, 종합전형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 서류와 면접이 둘 다 강한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면접이 약한 아이들은 사실 이 면접이 있는 전형에 지원을 하기를 굉장히 꺼려해요. 네, 제가 컨설팅을 하거나 이제 아이들을 담당을 할 때에도 보면 면접 전형을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고 다만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좀 집중적으로 수능 끝난 이후에 혹은 수능 전에 면접이 진행이 된다면 정말 수능을 치르기 전에 많은 이제 부담감을 안고 또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학교에서 모의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담임 선생님 또는 그 선생님들께서 준비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도움을 받고 이제 뭐 그룹이라든가 그룹 동아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많은 부분을 좀 피드백 첨삭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서류 100 그리고 면접이 없고 수능 최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서류 100% 전형인 거죠. 학생부에 자소서 혹은 자소서도 없는 전형이 있어요. 그냥 학생부만. 예. 그래서 이제 교과와 비교과만 보고 이제 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이제 전형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오직 서류만이 평가 대상으로 서류의 영향이 굉장히 절대적인 거고 다른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경쟁률도 당연히 높겠죠. 예, 당연히 높은 거고 학교 생활기록부 그리고 자소서 등 서류를 굉장히 충실하게 준비한 학생들이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수시에서 대입을 끝내고 싶은 학생들이 주로 좀 지원을 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능 최저도 내가 이제 충족을 못하겠다 또는 모의고사 또는 수능에 좀 자신감이 좀 떨어진다. 그렇다면 이 수시에서 서류 100전형에 일단은 넣어놓고 보는, 그렇죠? 어느 정도 근데 경쟁력을 갖추고 이제 지원을 하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해당 학생들은 보통 이제 수시에서 뭔가를 이제 결과를 가져오길 기대하는 아이들이 주로 지원하는 전형이 이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서류 100 그리고 면접이 없고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이 또 있어요. 자, 면접에 부담이 없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부담은 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보여드린 대로 뭐 예를 들어 뭐 홍대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홍대 이제 최저 기준이 있는 것처럼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아서 경쟁률도 낮은 편이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가능한 학생들이 또 주로 지원한다.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보실 대학들이 주로 요 세 개의 전형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면접 종류 내용인데요. 자, 면접은 이제 학생부 기반 그리고 재시문 기반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여기 이제 오타가 있네요. 학교 생활 기록부요. 네. 자, 학생부 기반, 재시문 기반. 오늘 이제 설명드리는 학교는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학생부 기반으로 네, 그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특징은 대부분 학생부 기반 면접으로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질문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생기부라든가 자소서에 적힌 그 기록의 내용들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그리고 학교별로 그 면접을 준비하는 형태들 또한 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특징적으로 이게 세부적으로 이제 좀 공개가 되어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제 면접 감독관이 일주일 전에 준비를 해요. 그 아이의 이제 자소서라든가 생활기록부를 검토해서 질문 4가지 이상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했던 게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적인 학교들은 1학년의 내용까지도 다시 한번 보고 내가 내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면접을 준비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자, 제시문 기반 면접이 변별력이 학생부 기반 면접보다는 더 큰 편. 이것도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제시문 기반은 사실 면접의 형태가 굉장히 좀 까다롭고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제 먼저 주는 거고 그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중에 하나, 두 개 정도를 면접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돌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학생부 기반은 상대적으로 내가 했던 거니까 이제 뭐 기억이라든가 뭐 그런 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비하기는 훨씬 더 수월한. 다만 제시문 기반 면접이라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학교별로 그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런 이제 정보 자료들을 상세하게 또 공개를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기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반드시 보고 이제 숙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면접의 특성, 대학의 인재상을 파악한 대학별 맞춤형 대비가 필요.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항목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아이들의 자소서를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물론 지원을 한 경우에도 그렇고 뭐 새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하지만 일단 오류들이 좀 있어요. 오해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해라기보다는 약간 오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전공 적합성. 자, 지금 이제 부모님들께서 치킨 가게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직접 홀서빙 알바를 뽑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A와 B의 상황이 있어요. 자, A. 저는 치킨을 너무 좋아해서 1인 1답을 실천하고 있고 양념치킨, 간장치킨, 파닭 등 안 먹어본 치킨이 없습니다. 제가 치킨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할 거예요. 이런 형태의 이제 자소서를 작성하는 학생이 있고요. 자, B. 저는 치킨 가게에서 일해본 적은 없지만 카페 아르바이트를 1년 동안 꾸준히 해보았고 지난달에는 친절 사원으로 뽑혔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해보려고 지원하였습니다. 자, 분명히 큰 차이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소서 작성할 때 특히 전공적 합성에서는 뭔가 내가 그 학과 또는 그 특징적인 부분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제 얘기하는 그 단어 형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치킨. 네, 좋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한 번을 얘기해도 그에 대한 과정 설명이 충실하게 돼 있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A는 어떤 유형의 학생일까요? 자, A의 역량은 치킨을 잘 먹는 능력을 가진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치킨을 잘 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감독관이 보기에도 아니면 부모님들께서도 직접 판단하실 때 얘는 치킨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 먹는 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자, B의 역량은 성실성이 보이고요. 성실성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죠? 성실성? 그렇죠. 네. 그리고 인성은 친절 사원으로 뽑혔다는 거죠. 그리고 도전 정신 뭘까요? 새로운 경험. 그렇죠? 그리고 서빙 능력까지 있는 거예요. 네. 치킨 가게에서 일해본 적은 없지만 서빙 능력도 있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죠. 뭐 아르바이트 1년 동안 했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같은 양의 문장에서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이제 자소서, 특히 이제 전공적 합성에서는 잘 표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의미한 전공에 대한 기록보다는 전공을 연구,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자, 다음. 이제 제가 전공적 합성과 인성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요거는 실제 사례예요. 자, 자기소개서에 대한 입학 사정원의 평가입니다. 자, 자기소개서 3번이에요. 저는 리더십과 봉사성이 우수합니다.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2학년 부반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저는 매사에 열심히 한 결과 반장보다 더 나은 부반장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리더십으로 저희 반에 왕따가 없어졌고 나아가 전교의 왕따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의견은 리더십과 봉사성의 구체적인 예시가 부족하고 단순 사실만을 나열했고 학생의 개인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성과만을 기록했다라고 평가가 내려진 건데요. 자, 자신의 인성을 보일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자소서 형태를 보면 뭐 했다. 그러니까 결과만을 보여주려고 많이들 해요. 그러니까 뭔가 가지수만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의 설명은 충실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자소서는 저는 그냥 하나만 찝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5개 정도의 이제 그 결과가 나열이 돼 있다고 하면 5개 중에 그냥 딱 하나만 찝어서 그 하나에 대한 과정을 충실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좋은 자소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리더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될 필요는 없다. 배운 점이 있다면 오케이. 그 과정 서술이 중요하다는 거고, 활동 중 사람과 겪은 일들과 그것에 대해 통해 배운 점들을 중심으로 기술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과보단 과정이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사정관들은 결과를 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뻔하거든요. 근데 그 뻔한 결과인데 그 과정이 어땠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그걸 잘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논술입니다. 자, 논술 전형. 논술 전형은 지금 뭐 실시하고 있지 않은 학교는 없죠. 그러니까 논술 전형은 전국 대학에서 총 33개 대학에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33개 대학. 33개 대학 중에 지금 오늘 설명드릴 8개 학교, 이 8개 학교 중에 수능 전에 응시하는 학교가 무려 2개의 학교나 돼요. 수능 전. 수능 전에 시험을 응시하는 학교가 서울시립대, 그리고 홍대, 이 2개 학교거든요. 홍대 2개 학교. 자, 그리고 최저 기준이, 서울시립대는 최저 기준이 없고, 또 단국대도 없고, 아주대도 없어요. 근데 아주대는 의학계열만 최저 기준이 있고요. 아주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총 8개 학교 중에 최저 기준이 없는 학교가 3군데, 그리고 수능 전에 응시하는 학교가 지금 8군데 중에 2군데 정도가 되는데, 이에 대한 이제 설명은 학교별 설명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이제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논술이 이제 유형인데요. 예, 유형은 크게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제가 해당 대학들의 이제 논술 유형도 정리를 해서 넣었는데, 자, 인문 논술 유형, 문학 제재를 활용하고, 그러니까 단순 인문 논술이라는 거죠. 언어 논술만 출제가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수리, 그러니까 인문 수리 논술이 추가되는 학교들, 그러니까 뭐 건국대, 대부분 이제 경상, 이제 사회 상경 계열에서는 인문 수리 논술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수리 논리가 없지만 도표나 그래프를 활용해서 통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방식의 학교들이 있고, 여기 이제 외대 같은 경우에 영어제 시문이 출제가 돼요. 영어제 시문.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참고할 점. 자, 그리고 자연 논술 같은 경우에는, 자, 언어 논술, 수리 논술, 과학 통합 논술, 그리고 수리 논술 100%로 이제 수리 논술만 출제되는 학교, 그리고 수리와 과학 논술까지 출제되는 학교. 그러니까 과학 논술이 출제되는 학교는 뭐 의대를 포함해서 총 한 8개 정도 대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이런 질문 많이 해요. 과학 논술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예. 근데 뭐 사실 시작 시기란 뭐 빨리 할수록 좋겠죠. 다만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과학 논술이 아니라 수리 논술이 우선일 거고, 수리 논술보다는 수능 준비가 우선이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일단은 과학 논술 같은 경우에는 실시를 하는 학교들이 그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보는 학교 중에는 아주대 의예과 하고요. 뭐 의예과는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일단 건국대. 예. 건국대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특정 학과는 과목이 지정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공대 뭐 기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물리를 반드시 물리를 응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이 안 되고. 근데 비지정 학과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생명과학대라든가 이런 특정 학과들은 내가 물화 생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응시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실수들도 매년 한 번씩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건국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 학생은 물리를 해본 적이 없고 생명을 했던 아이예요. 근데 공대를 가고 싶은 거예요. 특히 이제 뭐 기계공학과, 전자전기를 뭐 가고 싶어요. 근데 원서를 덜컥 기계공학부에 써놓은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리를 봐야 돼요. 그럼 볼 수 있어요?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서 하나를 그냥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니까요. 네, 그래서 모집 요강을 잘 보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요. 자, 논술은 사실 인문 논술 같은 경우에는 글쓰기 능력이 중요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글쓰기 시험이 아닙니다. 자, 통합적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지, 글을 잘 쓴다고 해서 논술을 잘 쓰는 게 아니라고, 예, 논술 선생님들께서도 강조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요. 자, 인문 논술은 주로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 학문적, 철학적 탁구를 요구하고, 또 인문 수리 논술 같은 경우 뭐 그림, 사진, 도표, 그래프, 시각적 자료를 활용해서 다양한 현상을 분석하는 능력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수리 논술은 이해력과 분석력을 바탕으로 추론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를 하는데, 사실 수리 논술은 기본적으로 수학의 지식 또는 실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만 그 서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답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답만 유추하는 게 아니라, 이 수리 논술이란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그 제시한 제시문에 맞게 풀어야 되고 그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답만, 그러니까 객관식 문항에 이제 익숙해져 있는 답만 유추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이 이 과정, 풀이 과정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기본적인 수학적 지식이 갖춰지지 않은 학생들은 이 풀이 과정을 서술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또 개념의 지식이라든가 개념이 부족한 학생들은 더욱더 예. 그런 특징을 보이는 거고. 자, 논술 모집 인원 감소,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완화 추세. 예, 요거는 이제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던 부분. 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제가 전체적인 학교들을 이제 딱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최저 없는 학교들은 제외하고요. 일단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 그 중에, 외대 같은 경우에는 제2외국어 한문 과목이 사탐 한 과목으로 대체가 됩니다. 수시에서도. 예, 정시에서 뿐만 아니라 수시에서도 대체가 가능하고요. 자,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뭐, 최저 기준의 전체 영역수라든가, 뭐, 등급. 그러니까, 영역수가 많을수록 최저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울까요? 적을수록 충족하기가 어려울까요? 그쵸? 예, 맞아요. 예, 많을수록 어렵습니다. 많을수록. 그러니까 3개 합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충족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4과목 중에 3과목을 충족한다는 그 기준 안에 충족한다는 게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단순한 기준으로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수능 영역은 가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과. 자, 문과학과지만 이과생들도 지원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지정이 되어 있는 학과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립대는 인문은 수학 가나형의 사과탐을 모두 반영을 하지만 자연은 수학 가 지정의 과탐을 지정을 하는 학교. 예. 그러니까 수학 가나 사과탐이라고 되어 있는 사과라고 되어 있는 학교들은 이과생이지만 문과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문과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형, 그러니까 문과도 나형으로 지정되어 있는 학교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지원을 할 때에는 수능 최저 기준이 어떻다라고만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아이가 지원을 할 수 있냐, 아니면 이과생이지만 문과로 뭐 교차 지원을 고려해 볼 수도 있느냐. 왜 그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뭐 이과를 선택하긴 했는데 저는 이과 성향이 아닌 것 같고, 뭐 문과를 가야 될 것 같고, 뭐 문과생인데 이과를 한번 써보고 싶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판단 기준을 내가 지금 응시하고 있는 이제 수능에 이제 포커스, 예, 집중을 해서, 이 기준을 보고 선택하는, 예, 상황이 또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학교별 설명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학교별 설명. 자, 외대부터 이제 시작을 할게요. 외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자, 합격, 등록자의 평균. 대부분 이제 제가 전체 대학들은 등록자의 평균들로만 이제 입력을 해놨고요. 자, 인문 1.56 학생부 교과 전형 2019년 등록 평균이에요. 자, 1.56점이에요. 교과 성적이. 자, 선발 인원은 작년보다 33명 감소했어요. 감소했고요. 자,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가 90, 그리고 학생부 비교과가 10%가 들어가요. 거의 대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은 비교과가 포함되지 않고 교과 성적으로만, 교과 100으로만 산출을 하게 되는데, 외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비교과라고 하면은 여기 보이시죠? 올해 이제 바뀐 거예요. 작년까지는 교과 100이었어요. 예, 외대가.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어요. 예, 없었던 학교예요. 그러니까 교과 100으로만 학생들을 선발했었는데 수능 최저 기준도 없고, 올해는 교과 90에 출결 봉사. 그러니까 비교과는 들어간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출결과 봉사. 그러니까 봉사는 20시간 이상? 네, 근데 20시간 이상 채우지 않은 아이는 한 명도 못 봤거든요. 네, 1, 2, 3학년 중에. 네, 그리고 뭐 출결. 그러니까 이거는 출결 같은 경우에 학교마다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단결이 뭐 3회 또는 5회 이상이면 뭐 감점이 된다든가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들을 이제 모집 요강을 보고 세부적으로 잘 파악을 해보셔야 되고요. 자, 수능 최저가 신설이 됐다. 근데 처음 신설이 된 게 아니에요. 19학년도까지는 최저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최저가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만 없어졌던 거고 올해 다시 부활을 시킨 거예요, 외대는. 그래서 19학년도 대입 최저 기준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이 있던 19학년도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서 21학년도 대입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학령 인구가 감소했다는 것도 핵심 사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눈치 싸움이 굉장히 심해요. 네, 수능 최저를 충족하고 못하고의 차이를 떠나서 일단은 마지막 경쟁률, 그렇죠? 실시간 경쟁률, D-Day에
그냥 원서를 지원한 그 D-Day에 실시간 경쟁률까지도 꼼꼼하게 이제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2개월 또는 이제 뭐 한 2, 3개년에 2개월 자료가 필요한 이유는 그 실제로 지원할 때 전년도 그 2개월, 그러니까 뭐 교과 성적을 볼 수는 없지만 경쟁률의 차이를 보는 거죠. 예, 경쟁률이 전년도보다 높아진다 혹은 너무 낮은 경우에도 갑자기 뛸 수가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심한 학교가 아주대예요. 예, 아주대. 그러니까 아마 5명을 선발하는데 한 뭐 5대1 정도, 5대1에 뭐 5대1은 아니지, 한 10대1 정도의 이제 경쟁률을 보이던 학과가 막 갑자기 막 20대1, 30대1로 이렇게 막 확 뛰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주의하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눈치 싸움이 좀 치열하다는 거로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면접형이 있는데, 선발 인원은 442명에서 71명이나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외대도 정시 인원 비중을 상대적으로 수시를 줄이면서 늘린 학교고요. 자, 전형 방법은 1단계 100%, 서류 100, 3배수를 선발을 해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5명이다 그러면 15명까지 일단은 뽑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에서 1단계 서류 70%와 면접 30%를 반영을 하죠. 그리고 자소서가 포함이 됩니다. 근데 종합전형에 자소서가 없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1단계 서류 100에 똑같은 전형인데 자소서가 빠지는 학교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보고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자소서를 쓰는데도 시간 투자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 에너지 또는 시간 소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뭐 한번 눈여겨서 살펴보고 내 아이가 지원이 가능한지 유무를 또 판단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외대 면접형은 특수 어문 계열 학과 지원 시 외국어 학과들이 외국어 학습 비중이 적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네덜란드어과 뭐 특정 이제 특수 어문 계열 학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는 그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언어를 배워야 된다는 생각에 내가 지원을 좀 꺼려하거나, 왜 내 그 생활기록부나 학생부에는 그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 뭐 경제를 준비했더라도 충분히 어문 계열 학과들은 외대 같은 경우는 지원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 합격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도. 자, 그리고 4개 영역, 학업, 그리고 전공 적합성, 인성, 그리고 발전 역량을 영역별로 7개 척도로 등급을 매긴 후에 합산 점수를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은 학교에 모두 공개가 돼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반영을 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평가 요소들, 실제 평가 항목들을 이제 공개를 하는 학교고요. 그리고 어문 계열은 영어, 제2외국어, 일부 학과는 국어, 한문까지 보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문 계열은 이제 언어 능력을 일단은 그 학생부 교과에 이제 비주류 그 과목까지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영어뿐만 아니라 제2외국어에 해당하는 뭐 국어 그리고 한문까지도 보고 성적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학교들이 꽤 되거든요. 이유는 그 학생의 성실도를 또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교과는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데, 뭐 예를 들어 이제 가정이라든가 뭐 또는 이제 제2외국어라든가 이런 특정 과목의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이 학생의 성실도는 글을 잘 하고 또 유지했던 학생보다는 떨어진다라고 단순하게 이제 또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사회과학 계열은 사회 현상에 대한 관심과 사고 능력, 독서 그리고 세트 등을 폭넓게 판단하게 되고요. 자, 서류 평가 점수가 몰려 있어서 서류 평가 점수가, 그러니까 1단계에서 서류 100인데 이 점수가 굉장히 몰려있기 때문에 면접에서 역전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면접 점수는 그 점수의 이제 폭이 좀 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류는 뭐 1, 2점 정도의 차이라고 보면 면접은 2, 3점 이상의 이제 점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면접에서 역전되는 확률이 한 30%에서 50%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학생부 기반 면접으로 진실성이 중요하다. 그냥 지원한 학생들이 적지 않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외대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어문 학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어학을 이제 배우는 어문 학과들이 많은데 그냥 외대 학교를 보고 지원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혀 관심이 없던, 예를 들어 뭐 아랍어라든가 뭐 베트남어라든가 이런 학과들을 관심이 없지만 내가 그냥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중 전공이나 복수 전공 선택하면 되지 하고 또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면접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니까 그 진실성, 내가 하지 않았지만 글을 이제
잘 포장을 해서 이제 또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화법이 좀 필요한 거죠. 그냥 준비가 필요한 거고. 자,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서류형이 이제 신설이 됐어요. 서류형. 그러니까 서류 100%의 이제 자소서만 보고 이제 평가를 하는 전형이 외대에서는 지금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것은 이제 모집 요강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시 모집 요강. 왜냐하면 이제 신설된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 면접형과 동일한 평가 방법을 진행을 할 거고요. 다만 모집 인원 그리고 뭐 합격 컷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상 이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시 전형 모집 요강을 보고 지원이 가능한지 유무를 이제 뭐 대학별 설명회라든가 이런 설명회들을 이제 참고를 하셔가지고 지원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발 인원 뭐 4명 줄었어요. 줄었는데 일단 전형 방법은 논술 90% 그리고 학생부 교과가 10%예요. 네. 그러니까 논술의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실제 논술 전형에서는 그 교과의 실질 반영률이 굉장히 좀 낮은 편이에요. 네. 왜냐하면 뭐 1등급은 몇 점, 2등급은 몇 점, 3등급은 몇 점 이렇게 등급간 점수를 학생부 교과 점수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뭐 감점을 준다든가 뭐 가산을 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굉장히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외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이제 교과의 성적 반영 비율이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논술의 영향이 굉장히 큰 학교라고 볼 수 있고요. 수능 최저 기준은 바뀌었어요. 자, 작년까지는 2020학년도에는 논술이 70에 교과가 30%가 들어갔었는데 이제 21학년도 올해에는 논술이 70%?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잘못 들어갔네요. 네. 논술이 70%에 출결 봉사, 그쵸? 비교과가 이제 추가가 되고 교과가 27%가 들어가는 전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사실 이제 출결 봉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뭐 출석수 그리고 이제 봉사 활동 시간 이런 걸로 이제 3%를 감안을 하는데 뭐 사실 그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고요. 최저 기준 같은 경우도 이것도 지금 못하네요. 네, 국수 0탐이 아니라 국수 0사예요. 네, 국수 0사인데 작년까지는 전 모집 단위에서 국수 0사 탐구 두 과목 평균을 반영을 했어요. 평균을 반영을 했는데 올해는 탐구, 그러니까 사탐이 아니라 탐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가나형의 사과탐,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을 해서 최저 기준은 2합 4가 동일하고 그 영역을 반영하는 기준 자체만 좀 달라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LD, LT 학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똑같아요. 똑같은데 요게 달라진 거죠. 네. 사탐만 반영을 하다가 사과탐을 모두 반영을 하는 걸로 올해는 이제 바뀌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도 수학 가형의 과탐을 선택한 아이들도 LD, LT 학부에 지원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 비중이 많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자, 최저가 완화가 됐고, 그리고, 인문 논술은 언어 44%, 언어 논술의 비율이 44%에 통계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의 이제 그 풀이하는 이제 비중이 44%, 영어제 시문은 2개가 출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외대 시험도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영어제 시문 같은 경우에도 그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외대 논술 같은 경우는 좀 준비나 이제 대비가 좀 필요한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시립대예요. 자, 시립대 학생부 교과 전형 최종 합격자. 이게 이제 기준이 학교마다 발표하는 기준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최종 합격자의 성적을 공개하는 학교가 있고 합격자의 80% 성적만 발표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뭐 등록자다, 최종 합격자다, 등록자의 평균 등급을 발표하는 학교도 있고, 이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입결의 그 데이터 자료를 보실 때 이 학교가 어떤 기준으로 입결 자료를 발표했는지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자의 80%라고 하면 그 나머지 20%의 성적은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평균이 예를 들어서 2점이라고 하면 그 평균은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뭐 2.3, 2.5. 그러니까 문 닫고 들어간 아이의 성적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학교만 알고. 자, 선발 인원은 조금 늘고, 전형은 학생부 교과 100%. 자, 수능 최저 기준이 있죠. 국수 0탐, 탐구는 한 과목. 자, 그리고 세기합 7. 그리고 이과는, 국수 0과, 가형, 과탐 지정으로 해서 세기합 8. 최저 기준이 낮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높은 편이죠. 자, 요게 입결, 과별 이제 입결을 제가 올려놨는데, 경쟁률 그리고 최종 합격자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점수 이상 아이들도 합격이 될 수 있다고 보겠지만 사실
평균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게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입결 자료를 발표하면 이와 같은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률 또한 마찬가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예를 들어 지금 작년에 경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31.3대 1, 31대 1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거고 교과 성적은 1.67 정도로 크게 뭐 낮지 않은 성적이긴 하지만 다른 학과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성적이라고 볼 수 있고 자, 뭐 인원, 경영학부 같은 경우에는 56명 그러니까 이 인원 또한 마찬가지 무시할 수 없겠죠. 모집 단위 인원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그러니까 교과 같은 경우는 이제 추합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또 전형이기 때문에 충원율도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경쟁률과 최저 합격자의 평균들을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인원수가 굉장히 적은 학과들 있잖아요. 굉장히 지원하기가 좀 꺼려지기는 하죠. 예, 뭐 충원율 뭐 1배에서 이제 100%라고 해도 한 바퀴가 돈다고 해도 추합이 3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점수 이상, 그러니까 그 해당 점수보다 좀 안정적으로 좀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점수가 조금 남거나 좀 적정이거나 그 이상으로 내가 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모집 인원이 적은데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해봐도 돼요. 근데 상대적으로 적정 이상이 이제 소신 지원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적은 쪽은 가급적 좀 피하세요. 그리고 모집 단위 인원수가 좀 많은 쪽으로 지원을 해야 그래야 충원, 추가 합격이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교과뿐만 아니라 뭐 모든 수시 전형 또 정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시에서도 모집 단위 인원수가 많은 학과들을 선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기준점은 내가 점수가 뭐 적정 이하다 또는 적정 이상이다를 기준으로 두고 지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 최종 합격자 이제 평균 등급은 문과는 2.97에 자연은 2.56. 네. 자연이 이제 상대적으로 거의 대부분 학교들의 자연 계열의 학생들의 교과 성적이 좀 높은 편이에요, 문과보다. 자, 선발 인원은 뭐 큰 변화는 없고요. 그래도 조금 늘었죠. 전형 방법은 뭐 1단계에서 서류 100인데 200에서 4배수까지 선발하는 거예요. 4배수까지. 그리고 2단계에서는 자, 서류 50에 1단계 서류 50에 면접이 50%가 들어가는 학교죠. 이거 이제 상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전공 적합성은 학과 모집 단위별 인재상에 부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학교고요. 네, 이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지원 전공과 관련된 역량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생기부에서도 이 학생이 해당 학과에 지원하는 그 목적을 분명히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전공과 관련된 역량이 있는 학생인가 없는 학생인가 그냥 가고 싶어서 지원을 하는 건가? 라는 것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학교는 좀 살펴보는 거고요. 창의력이 필요한 학과에서 창의력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대다수다. 뭐 근데 이거는 뭐 일반적인 것 같아요. 예, 뭔가 창의력을 요구하는 학과지만 그를 뭐 생기부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는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자소서 기술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고요. 시립대. 특색 있는 학생은 10% 내외. 예, 실제로 이건 이제 사정관이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정말 뭐 생기부나 자소서를 보면서 특색 있는 학생은 전체 지원자의 한 10% 내외고, 나머지는 특색이 뚜렷하지 않고 그냥 교과 성적만 높은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특히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인서울 또는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립대라든가 뭐 과기대, 그쵸? 예, 공립대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지방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지방의 일반고 학생들은 교과 성적이 상대적으로 높잖아요. 그러니까 특색은 별로 없는데 교과 성적이 굉장히 높은 학생들이 좀 주로 많이 지원을 하는 학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특색이 없는 학생은 성적이 당락이 결정되는데 10% 내외 특색이 있는 학생들은 4등급, 5등급 대에도 합격이 가능하다는 거. 예, 정말 뚜렷한 특색을 보이는 그 학과, 전공학과의 특색을 보이는 학생은 4, 5등급 때도 합격이 충분히 가능하고 합격되는 결과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이 부분은 이제 좀 주의 있게 보실 점입니다. 자, 공공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갖춘 인재를 원하는데 뭐 대부분 대학들이 그렇겠죠. 진로 계획을 통해 어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진로 계획에서 이를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요구하는 그 방향이라든가 그 학생부를 보고 판단하는 그 기준, 그리고 자소서에서 보고자 하는 그 학생의 역량을
역량을 보는 이 학교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색에 맞게 자소서 또는 그 내 학생부 준비 과정, 비교과 이제 준비 과정의 특색에 맞게 학교를 선택해서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단순히 공부만 했기보다는 활동, 사회생활 시 사익보다 공익기여가 중요하다는 걸 좀 어필을 해야 되고, 면접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면접에서 본인이 직접 경험을 통해 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차이가 분명해서 이를 평가에 반영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 예, 시립대 또한 마찬가지 면접에서 역전되는 확률들이 그래서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비율이 50%나 되기도 하지만 이게 단순히 그냥 학생부에 좋게만 작성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이 학생이 직접 무언가를 느끼고 생활해 왔는지 활동을 해왔는지를 보고 판단하기 위한 이제 도구가 되는 거죠. 자, 학교 생활에서 충실해야 하는 학생이라면 지원 가능. 그러니까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요, 뭔가 다양하고 많고 엄청난 그 결과보다는 활동 결과라든가 뭐 내용보다는 정말 학교 생활을 충실한 학생들의 합격 결과, 그러니까 합격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사립대와 이제 국립대 뭐 또는 공립대 이제 특징이라도 이게 차이점, 뭐 특징이라도 볼 수 있겠죠. 네. 자.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 시립대는 이제 수능 전에 있는 학교죠. 근데 수능 최저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또 이제 많이 몰리는 학교이기도 하고, 작년에 이제 연대가 수능 전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으면서 뭐 학생들이 이제 대거 몰리기도 했었지만, 시립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꾸준한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데 보면 선발 인원이 굉장히 적어요. 많이 감소했고 각 학과별로 모집 인원 단위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학생부 교과의 비중이 그러니까 영향이 적지 않은 학교라고 봐요. 그러니까 홍익대라든가 수능 전에 있는 홍대라든가 시립대는 그 학생부를 반영하는 그 영향 자체가 그렇게 낮지 않은 학교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5등급 또는 4등급 이상이라면 사실 그 논술 성적으로 그 불리한 비교과 성적을 극복하기가 또 쉽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올해 이제 반영 방법이 좀 달라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계별 선발을 올해 폐지를 했어요. 시립대는. 원래는 1단계에서 논술 100%로 해서 4배수를 선발을 하고, 그리고 2단계에서는 논술 60에 교과 40으로 학생들을 선발했었는데, 올해는 일괄 선발, 그러니까 뭐 단계별 전형이 아니라 일괄 선발로 논술 60에 교과 40, 그리고 그 학생부 생활기록부 반영 방법도 달라졌는데요. 굉장히 복잡한 그 산출 방법이었어요.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반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점수 공개를 하면은 뭐 356점, 뭐 400 몇 점, 뭐 이렇게 해서 점수로 환산된 점수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간소화하고 그냥 전학년의 전교과 등급으로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등급 없는 과목은 그냥 미반영시키고. 그러니까 간소화된 거예요. 전형 방법은.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이 축소되고 전형 방법은 단순화됐습니다. 21학년도부터 융합전공학부는 수시 모집만 실시 선발. 작년까지는 정시에서도 모집했었던 학과인데 올해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에서만 모집으로 바뀌었고요. 학생부 영향력이 조금 있는 편, 그러니까 조금이라기보다는 조금 높다라고 저는 봐요. 예, 시립대 같은 경우. 자, 인문, 언어 80%에 통계 20% 정도의 이제 통계 문제의 변별력이 약하고 주장 제시, 그러니까 인문, 언어 논술의 주장 제시의 변별력이 굉장히 높은 기출 유형을 보이고, 자연은 수학 100%, 과학은 미출제되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수리 논술 100% 전형으로만 진행되는 학교. 자, 다음에 이제 건국대. 건국대 이제 관심 많으시죠? 자, 건국대는 이제 자기 추천하고 이제 학교 추천, 학추가 있는데, 자, 일단 자기 추천은 최종 합격자의 평균, 인문은 3.16, 자연은 3.01. 자, 선발 인원은 52명이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인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인원은 다소 늘은 거를 아까 이제 초기 화면에서 이제 보실 수 있었는데, 전형 방법은 서류 100, 3배수 선발, 그리고 1단계 70%의 면접 30. 그러니까 자소서 들어가고요. 면접 10분인데 뭐 거의 대부분 학교들에서 면접은 10분 내외. 예, 그리고 뭐 길게는 15분 정도 면접을 진행을 해요. 보통은 면접 형태는 면접관 2명. 예, 2명의 이제 학생이 혼자 들어가서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을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자, 4개 평가 요소입니다. 건국대학교 자기 추천 전형은 학업 전공, 인성, 발전,
별로 7개 등급을 평가 후 합산을 하게 되는데, 전공 적합성은 전공 관련뿐만 아니라 활동 경험 등을 통해 참고한 활동 경험. 그러니까 어느 학교든지 다 이게 반복돼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활동 경험, 활동 경험.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고요. 자, 교과 활동이나 전공 적합성을 중심으로 스펙트럼을 넓게 가지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교과 활동뿐만 아니라 학과 활동뿐만 아니라 전공 적합성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목표 계획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뚜렷하게 보일 수 있는 활동들, 그리고 그 자소서에 이제 기술되는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한 학교라고 볼 수 있고요. 대부분 합격 평균이 몰려 있어요. 합격자의 평균이 한 곳에 이렇게 몰려 있기 때문에 합격자 평균에서 0.5에서 0.6등급 정도까지도 지원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폭이 굉장히 넓어요. 예, 건대 자기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합격자 평균이 뭐 이렇다 그러면 0.5에서 0.6등급 정도까지도 고려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해 볼 수 있는 학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선발 인원이 또 적지 않기 때문에 무려 850명이나 선발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지원 전공 계열 교과목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성향이 강하고요. 자연계열 지원 시 해당 분야의 투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불리하게 작용을 해요. 예, 자연계열 같은 경우 해당 과목. 근데 이 투과목을 거의 대부분 이제 선택해서 보는 학생들도 그러니까 수능 말고요. 학교 교과목에 투과목을 이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의 영향 차이가 건대 자기 추천 전형의 자연계열을 지원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투과목을 선택하지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은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예, 이것도 세부 항목들은 건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 이 평가 기준이나 방법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학교 추천인데요. 학교 추천은 사실 이 건국대 같은 경우는 인원수 제한이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또 많이들 지원을 하긴 하는데, 뭐 재수생들도 일부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은 또 지원을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최종 합격자의 평균은 상대적으로 지금 아까 보신 그렇죠? 자기 추천 전형보다는 굉장히 낮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학교에서 선발된 인원이 이제 추천을 받은 학생이니까. 인문은 1.89, 자연은 1.87. 인문과 자연의 차이는 크게 없지만 일단 말씀드린 대로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이 없어요. 예. 그리고 전형 방법은 서류 70에 학생부 교과 30% 그리고 자소서로만 평가가 됩니다. 학교장 추천은 3등급까지 충분히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네, 3등급까지. 그리고 자기 추천 전형은 전공적 합성이 강한 학생이라면 그러니까 자기 추천은 전공적 합성이 강한 학생이라면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라면, 학교장 추천은 전공적 합성은 완화되고 학교 생활을 충실한 학생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고, 학교 추천에서 내신이 낮더라도 서류가 우수한 학생도 합격시키고 싶은, 그러니까 여기 건국대는 그런 거예요. 학교장 추천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내신이 좀 낮아도 서류가 우수한 학생들, 활동이나 이런 서류가 우수한 학생들을 합격시키고 싶은데, 학교장 추천 전형의 특성상 내신이 우수한 학생들도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3등급까지도 충분히 지원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내용이 충실하다면, 학교 생활을 또 충실하게 성실하게 생활을 했다면 또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3등급 이내의 성적이라면. 자, 20학년도에 학종 중복 지원 허용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자기 추천이나 학교장 추천 동시 지원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는 자기 추천과 학교장 추천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전형 분리를 해놓은 거죠. 네. 원래 이제 중복 지원이 안 되는데. 네. 이거 사실 제 타이밍을. 자, 건국대학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그 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이 이제 올해 변경이 됐어요. 자, 반영 학기, 졸업자 그리고 졸업 예정자 모두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졸업자는 3학년 2학기까지, 예정자는 3학년 1학기까지 이제 반영을 하게 됩니다. 뭐 재학생들은 모두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자, 반영 교과, 인문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그리고 자연은 국수, 영, 과를 반영을 했었는데, 인문, 자연 공통으로 전과목, 전교과 등급으로 환산해서 반영을 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입결을 보실 때도 주의하실 점이, 주요 교과로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성적이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예. 근데 전교과로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내가 문과 학생인데 과학은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과 내신이 좀 더 낮아져요. 예.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 건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이제 주교과만 반영하다 올해는 이제 전교과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 내신 그 합격자의 결과 점수 이동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 부분에 좀 고려해서 지원을 해보셔야 돼요. 자, 반영 비율은 계열 그리고 세부 계열에 따라서 교과별 가중치를 적용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가중치 없이, 그러니까 특정 과목에 대한 가중치를 이제 줬었던 거죠. 뭐 수학이 이제 필요한 학과는 뭐 수학에 대한 가중치 비중이 높았던 거고, 근데 또 해당 교과목 전 과목에 100% 가중치 없이 그냥 일괄로 반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달라진 거예요. 외국의 경우에는 전 과목에서 외국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 과목에서 그렇죠, 외국어가 들어가죠. 네. 평가 방법에 외국어가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요. 자, 정시에서 수능 방법, 그 건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 수능 전형 방법이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학생부가 10%가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수능 100% 전형으로. 네, 그러니까 교과가 들어가지 않아요. 물론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정시에서도 굉장히 좀 미비한 편이었는데, 그러니까 정시에서도 모집 요강을 보시면 학생부 교과라고 돼 있기도 하고 학생부라고 돼 있는데 교과 비교과를 모두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능을 80%를 반영하고 학생부가 20%라고 하면 그 학생부 20%는 교과가 10%, 비교과가 10%일 수도 있어요. 네, 그 비율이 달라요. 그러니까 학생부가 20%이긴 하지만 교과 성적은 10%밖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출결 봉사에서 내가 감점 요인이 없다 하면 10%는 그냥 만점 처리돼서 받고 들어가는 거고, 10%에 해당하는 점수만 그 점수 등급간 점수 표. 그러니까 이것도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등급간 점수 편차가 굉장히 큰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뭐 3등급 이상부터는 막 등급간 점수 편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는 학교. 그래서 3등급 이상은 이 학교는 지원이 좀 어렵겠다. 이 불리함을 극복하기가 좀 어렵겠다라고 판단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을 이제 반영하는 비율이나 산출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때는 그 해당 학교의 그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입결 자료 보고 여기 지금 성적이 되네, 여기 지원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낭패를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건국대학교 논술전형 뭐 대표적으로 수능 최저가 없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수능 최저가 생긴 학교인데, 자, 선발 인원은 비슷해요. 조금 줄었네. 6명 줄었고, 전형 방법은 원래 이제 학생부가 들어가던 학교인데 논술 100%로 바꿨죠. 논술 100%로 바꾸면서 수능 최저 기준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기준은 경희대하고 같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문과 같은 경우는 2합 4, 그리고 자연은 2합 5로 반영을 하고, 뭐 수의학과는 3합 4의 높은 기준을 반영을 하는 거고요. 자, 인문은 언어 60에 통계 40%의 이제 기출 경향을 보이고, 상경 계열은 수학, 그러니까 언어 수리 논술에 수학 60% 그리고 통계 40%. 예, 통계와 수학 문항 출제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건국대 그러니까 상경 계열을 지원을 할 때에는 수학에 대한 언어 수리 논술을 좀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논술 선생님들이 표현하실 때에는 언어 수리 논술이 사실 그러니까 수학 성적이 한 1, 2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좀 유용하게 접근하고 좀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건대 언어 수리 논술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편에 속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철저한 좀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연 수리 70에 과학 30. 요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학과별로 그 탐구 과목이 지정되어 있는 학과가 있고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미지정인지 지정인지 이거를 지원하시기 전에 꼭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2020학년도 수능 최저 기준이 이제 만들어진 거고, 합격자 논술 평균 성적을 보면 인문은 89점 정도, 자연은 77점. 그러니까 높은 성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논술 성적 평균 성적이 높은 학교들은 막 95점, 막 97점까지도 육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쉬워서라기보다 그만큼 이제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건대 같은 경우에는 그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 문제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죠. 네, 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동국대. 지금 시간이 많이 좀 쫓기네요, 제가 시간. 자, 동국대 이제 두드림인데요. 많이들 지원을 하시죠, 두드림도. 최종 합격자 평균 문과 2.98에 자연 2.69, 선발 인원은 609명으로 좀 소폭 감소했습니다. 자, 전형 방법 자소서까지 보고 판단을 하고요. 서류 100% 1단계, 서류 100%에 2.5에서 3배수 선발을 하고, 자, 특징을 보시면 4개 세부 항목의 8개 평가 내용별로 5등급 S, A, B, C, D로 구분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학교. 전공적 합성이 40%로 비중이 가장 크고 굉장히 강조되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교든지 전공적 합성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평가 요소로 반영이 되는 거고요.
경영에 지원한다고 해서 경영 동아리가 아닌 역량. 그러니까 단순히 그걸 했다가 아니라 그 학생이 가진 역량을 잠재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역량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교고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중 학습 주도성에서 1년에 2권, 한 학기 1권을 읽지 않으면 감점. 이거 이제 굉장히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특정 항목에 치우침 없이 학생부, 자소서, 면접으로 지원 역량을 다면 평가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면접으로 막 역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다면으로 평가를 하는데, 근데 여기도 면접의 영향이 적지 않은 학교라고 저는 보거든요. 성실성에서 수능에 안 나오는 비주류 교과를 또 봐요. 예. 학교들 중에 이렇게 또 평가를 하는 학교들, 성실도를 평가하는 학교들이 있다. 자소서에서 본인의 꿈과 진로를 향해 꾸준히 노력했고 앞으로 진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는 열정, 그리고 잠재력을 갖춘 인재라는 점을 지원학과와 연관지어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자소서에서요. 네. 자, 어문 계열은 특목고가 많이 지원하는 반면 자연 계열은 특목고가 굉장히 좀 적은 편. 네, 동국대 이제 두드림 전형은요. 네, 그런 좀 특징을 보이고요. 경찰행정학부는 특목 자사고 지원자가 거의 없고 일반고 지원자가 대부분. 네, 경찰행정학부. 경찰행정학부는 수시에서 이제 자연 계열도 선발을 하죠. 자연 계열에서도. 이건 두드림 이제 소프트웨어인데 최종 합격자 평균은 3.21. 이거는 이제 이과에 해당하겠죠. 소프트웨어 학과를 따로 이제 선발을 하는 거예요. 선발 인원은 64명으로 적지 않고요. 기존 특기자 전형에서 종합 전형으로 변경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특기자 전형이었거든요. 네, 실기 소프트웨어 전형을 폐지를 하고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두드림 전형으로 신설이 된 건데, 특기자 전형일 때는 소프트웨어 설계, 프로그래밍, 실기가 있었고 실기에서 당락이 결정이 됐었던 전형이에요. 알고리즘이나 C 언어를 대입해서 풀 수 있는 수학 문제가 출제되고 수학이 강한 학생한테 뭐 유리했었다. 그래서 뭐 사실 근데 이 전형을 많이들 생각을 못 하시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특기자 전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뭐 전형 방법 이런 게 좀 달라졌기 때문에 한번 뭐 검토를 해보실 수 있는 이과 학생들이라면. 자, 학교장 추천. 요거는 지금 20학년도에는 고교별 4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인원 제한이 있죠. 고교별 5명으로 변경이 됐어요. 원래는 이제 작년까지는 4명이었는데 인문 2명, 자연 2명 이내에서 추천을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3명, 인문 3명, 자연 3명 이내에서 총 5명을 추천을 할 수 있다. 두드림은 전공적 합성, 학교장 추천은 학업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전형이고요. 추천 인원 제한, 서류평가 시 학업 역량을 많이 봐서 합격자 등급이 굉장히 좀 높죠. 예. 근데 뭐 건대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뭐 비슷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공대 경쟁률은 굉장히 좀 낮은 편이에요. 공대 경쟁률은 3대1로 매우 낮은 편. 자,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동국대 바이오 시스템 대학,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서울에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동국대 바이오 시스템 대학, 여기에 생명과학, 바이오 환경, 의생명, 식품생명학과는 고양 캠퍼스예요. 고양 캠퍼스. 예. 그래서 입결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입결이 좀 낮아요. 정시에서도 그래요. 예. 조금 낮은데 여기는 왜 입결이 낮지? 왜? 예. 캠퍼스가 일산에 있는 고양 캠퍼스에 있기 때문에. 예. 자, 동국대 논술전형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학생부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논술이 60인데 학생부가 45, 학생부 비중이 높다? 근데 교과가 20이고 출결 10에 봉사 10%예요. 예. 출결 봉사가 20%나 반영이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동국대 같은 경우에 출결이나 봉사는 아니지만 출결에 무단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결격 사유가 있는 학생들은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반드시 잡고 가야 되는 그 성적에서 감점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좀 그 불리함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전형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검토를 할 때 뭐 논술의 실력과 무관하게 학생부에 이제 뭐 그 출결에 대한 부분도 좀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인문은 언어 100%, 그리고 법대나 사과대 같은 경우에는 언어 70에 통계 25%의 기출 성향을 보이고, 자연은 3문제가 출제되는데 100% 이제 수리논술로만 출제가 되고 과학은 미출제되는 학교. 자, 2019학년도 대입에서 경찰행정, 자연 계열 선발 인원은 수능 최저 충족 못해서 5명 중 4명만 선발했어요. 근데 저 4명 중에 저희 반 학생이 1명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 2019학년도에 동국대 경찰행정학과가 자연계열로 선발하는 첫 해였어요. 5명을 선발했었는데 논술에서. 근데 수능 최저 기준이 국수형
탐구는 빼고요. 국수형만 3합 5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첫 해 생겼는데 인원도 적고.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경찰대도 지원을 했었고 경찰 그쪽으로 이제 관심이 좀 많았던 학생이고. 근데 논술은 한 3월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한 2개월하고는 못하겠다라고 논술을 안 하고 그냥 수학 공부만 했었던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논술 준비를 안 하고 갔어요. 근데 마지막에 마지막에 최종 결과를 보고 이제 저도 놀랬죠. 예. 그러니까 경쟁률이 0.8대 1이 나왔더라고요. 예. 그쵸. 그러니까 지원자 중에 최저 기준을 충족한 아이가 4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논술을 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쓰고 와가지고는 선생님 저 여기 무조건 떨어질 것 같아요 했는데 합격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그 아이가 탐구 성적이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어가 1, 수학이 3, 그리고 영어가 1, 그리고 탐구가 2, 3이었어요. 2, 3. 예. 그러니까 실제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에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좀 부족한 성적이었고 3등급도 수학 3등급도 그 3등급 컷에 걸려있는 3등급이었기 때문에 100분이나 표준 점수는 굉장히 좀 낮은 편이었고요. 예. 근데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게 국어가 1등급이냐 2등급이냐 등급 컷에 딱 걸려 있어서. 예. 그래서 야, 기다려보자 하고 했는데 1등급이 떠서 일단 최저 기준을 충족하고 합격이 됐었죠. 예. 자, 논술 전형 자연 수능 최저학력 기준 변경. 자, 변경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인문은 똑같아요. 근데 자연 계열은 지금 국수, 가영, 그리고 가영의 과탐 한 과목 중에 2개 합 4였는데 2합 5로 완화가 된 거죠. 네, 완화가 된 거고. 근데 자연 계열은 반드시 수학, 가영 또는 과탐 한 개가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 이 최저 기준 2합 5를 만드는데 수학이나 과탐 한 개 과목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로 2합 5가 된다고 해서 최저 기준이 충족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수학 하나, 뭐 예를 들어 국어하고 수학이 2합 5다 그러면 지원 가능 충족.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경찰행정학부도 완화했죠. 2개 등급 4로 바꾼 거예요. 예, 2개 등급 4로. 이건 뭐 작년부터 이렇게 바뀐 거고요. 그러니까 2019학년도 때 깜짝 놀란 거죠. 이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최저 기준을 완화했던 거고. 자, 홍익대. 자, 홍익대. 자, 보시면 여기도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제 변경이 됐는데, 자, 인문 캠퍼스, 인문, 그리고 자율전공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국수형 탐 1개 중에 3합 6, 근데 올해는 3합 7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에도 3합 7에서 3합 8로 한 개 등급 정도 이제 완화가 된 학교입니다. 예. 근데 이 한 개 등급 차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홍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 기준이 높은 학교였는데 이 한 개 등급이 이제 완화되면서 어떤 또 영향을 미칠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일단 캠퍼스 자율전공을 많이 지원하게 되는데 인문, 자연 모두 입학 후에 하나의 캠퍼스의 자율전공으로 운영이 되고 캠퍼스 자율전공은 해당 캠퍼스의 인문계열, 자연계열, 미술계열 중에 전공 선택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2학년 때 전공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과 학생도 미술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네, 물론 학과를 선택하는 데는 그 1학년에 이제 그 성적, 예, 네, 그쵸?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반영을 하는 거고. 자, 하지만 교차 지원이, 그러니까 선택할 수 없는 학과는 서울 캠퍼스에서 사범대는 제외하고 모든 학과 자율전공에서는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 자, 학생부 종합전형. 여기는, 잠시만요. 20학년도 작년에, 평가 요소가 3개에서 4개로, 변경이 됐어요. 어떻게 변경이 됐냐면, 기존에는 학업 역량, 성장 가능성, 발전 가능성만 보고 평가를 했었는데, 올해는 학업 역량, 전공 역량, 그리고 발전 가능성의 인성까지 기준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자, 수능 최저 기준이 높았기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률이 30에서 40% 정도, 충원율은 60% 정도로 상대적으로 좀 낮다고 볼 수 있고요. 수능 최저 충족률이 충원을 감안하면 실제 경쟁률은 1.8에서 2.4대 1 정도. 그러니까 수능 최저 기준이 높은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실제 경쟁률은 또 많이 낮아지는 거죠. 자, 수능 최저 충족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게 홍대. 왜? 최저 기준이 높기 때문에. 네, 요거는 굉장히 좀 주요한. 그리고 수능 최저 통과 시 합격 확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입니다. 왜? 실제 경쟁률이 그만큼 낮기 때문에. 네, 굉장히 주요한 학교죠. 자, 논술 전형인데요. 뭐 논술 전형 홍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큰 변경이 있죠. 논술 60에 학생부 교과가 40이었는데 올해는 논술 90에 학생부 교과가 10. 그러니까 홍대 같은 경우에도 논술의 영향력이 학생부의 영향력이 적지 않은 학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교과 성적이 낮은 아이들의 그 불합격되는 확률들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90에 10%로 바꿔서 이게 엄청나게 큰 변수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논술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진 거고 등급 간 점수 차이를 보더라도 뭐 사실 등급 간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등급이라고 하면 지금 뭐 5등급부터 이유라고 보기 때문에 뭐 큰 폭으로 벌어진 건 7등급, 뭐 8등급, 9등급 이유는 말할 거 없고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드려야 되나? 자, 전형 총점이라는 걸 얘기할 때 학교에서는 보통 전형 총점이 100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뭐 1000점, 뭐 800점, 700점, 뭐 300점 뭐 이렇게 전형 총점을 얘기할 때 거의 대부분 학교들은 1000점 기준으로 이제 많이들 산출을 해요. 근데 홍대 같은 경우에는 전형 총점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부모님들께서는 뭐 지원을 할 때 여기는 뭐 정시에서 특히 여기는 전형 총점에서 지금 지원 가능 점수가 뭐 1점밖에 차이가 안 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점 차이는 홍대에서는 굉장히 큰 거죠. 왜? 전형 총점이 1000점인 학교를 기준으로 보면 그 전형 본인의 이제 점수가 10점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를 이제 감안을 하셔야 돼요. 수시에서도 마찬가지 등급 간 점수 차이는 그를 보고 이제 또 판단을 하셔야 되고 정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형 총점을 기준으로 해서 성적 산출을 하는 거. 자, 이제 숙대도 재미있는 게 있어요. 자, 일단은 학생부 교과 전형. 자, 숙대는 뭐 모집 전형에 큰 변동이 없어요. 다만 작년에 신설돼서 생긴 전형이 있거든요. 일단은 뭐 숙대 같은 경우 지금 수능 최저 기준은 2개 합 4. 뭐 그리 높지 않죠. 그리고 통계, 의류, 소프트웨어, 융합전공학과는 별도의 이제 기준을 보고 이제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 거고요. 그 전체 합격자의 평균 등급은 굉장히 좀 낮은 편이죠. 높은 편이죠. 그래서 여기에 뭘 넣는 거냐면 숙명여대가 5월 4일에 입결을 올려놨더라고요. 5월 4일에. 그래서 제가 작년의 결과와 재작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자연계열은 똑같더라고요. 합격자의 전체 합격자의 평균이 똑같은데 인문은 이제 좀 높아진 거를 볼 수 있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입결 자료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승명인재 서류형인데요. 여기 서류형은 요게 이제 작년에 새로 생긴 전형이에요. 자소서도 없고요. 서류 100%예요. 그냥 서류 100%. 네.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었던 전형인데 합격자의 평균 등급을 보니까 인문은 3.21이고요. 자연은 2.83. 네, 사실 좀 아쉬운 학생이 있어요.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다가 그 하나를 다른 걸로 쓰자고 해서 이제 썼는데 실제로 그 학생이 지원을 했다면 숙대에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성적이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이 50%, 탐구 역량이 30, 그리고 공동체 의식과 협업 능력 20%를 반영을 하고 서류 평가 방식은 숙명인재 2, 그러니까 면접형과 동일하게 반영을 하고요. 인문, 국어, 수학, 사회, 그리고 도덕까지 포함해서 외국어, 영어, 교과에 속한 전 과목을 평가를 하고 자연은 국어, 수학, 과학, 외국어, 영어, 교과에 속한 전 과목. 그러니까 이거 교과 성적을 산출하는 그 기준이고요. 자, 의료학과는 인문계 반영교과, 자연계 반영교과 중 택일이에요. 그러니까 의료학과는 내가 내신 성적 산출이 높은 인문계니 자연계니 그 계열별로 지원을 내가 선택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이게 이제 입결 자료예요. 요거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나올 거예요. 네, 지금 올라와 있어요. 숙대는. 그래서 모집 인원,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모집 인원이 조금 적은 편이거든요. 네, 근데 경쟁률 또한 그렇게 막 높은 학과들은 굉장히 높고, 예를 들어 뭐 사회심리학과,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생기부를 보면 여학생들은 특히 이제 심리학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에 이제 좀 집중해서 작성된 내용들을 많이 확인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전체 합격자의 이제 평균 내신 굉장히 불규칙해요. 작년에 이제 첫 해였다 보니까 뭐 눈치 싸움이가 뭐가 없이 그냥 일단은 넣어서 지금 보면 4.15, 그러니까 평균 내신이죠. 4.15의 성적으로도 합격된 학생이 있다는 얘기니까. 예. 근데 또 낮은 학과들은 또 굉장히 또 낮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교육학부 같은 경우에는 2.58. 예. 그러니까 요 입결 자료를 참고해서 올해는 사실 뭔가 예측하기는 사실 어렵겠지만 일단 학교에서 이제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를 하고
그 수시에 대한 상세 설명회, 대학교 상세 설명회를 할 때 이 부분은 좀 이제 추가해서 설명을 좀 세부적으로 비교해서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입결 상의 차이가 거의 이제 좀 대동소이가 비슷하게 나타나기는 해요. 2점 중후반대에서 이제 3점 초반대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 충원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원 합계가 지금 16이면은 거의 한 2바퀴 정도 돈 거고, 2배수 정도. 그리고 한 바퀴 이상은 다 돌았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ICT 융합, 뭐 응용물리 같은 경우에는 좀 충원 합격률이 낮지만, 그러니까 이게 표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입결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가 없이 그냥 일단은 이제 단순히 작년에 지원했던 경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입결 자체가 불규칙하게 좀 나타나는 그런 성향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면접 전형, 면접형인데, 이게 서류형을 평가하는 방식과 이제 그러니까 서류형을 평가하는 방식이 이제 면접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면접 변별력은 60%로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1단계에 40%,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의 40%와 면접 60%가 반영이 되고, 평균 면접은 15분 정도 진행을 하고요. 진위 확인에 그치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할 수 있는 심층 면접이 진행이 돼요. 숙대 같은 경우. 네. 그리고 질의응답 과정에 3개의 요소, 전공, 그리고 사고력, 의사소통 및 인성 등을 평가하고, 자, 서류형은 전공적 합성 및 발전 가능성이 50%였다면 면접형은 탐구 역량이 50%이기 때문에 서류형은 전공적 합성이 중요하고, 면접형, 지금 보는 면접형은 학업 역량이 중요할 것처럼 보이나 또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매모호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정성적 평가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참고할 정도라고 보고, 두 전형 모두 기본적인 학업 역량을 갖추면서 전공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중요하다. 진로 활동에 성실한 학생이 다른 학과에 입학하더라도 입학 후 잘 적응한다고 함. 이건 실제 사정관이 얘기한. 진로 활동과 리더십 우수한 학생들은 학업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보완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영문과를 지원하면서 진로 활동을 3년 동안 PD를 했을 경우 영문을 공부한 것이 PD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연결을 하면 된다. 뭐 이거는 쓰기 나름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외식 경영은 경영이 중심 학과인데 너무 요리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도 강조하면 어렵다. 그러니까 뭔가 편향된 생각보다는 뭔가 그거를 이제 복합적으로 이게 융합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소서 형태 또는 생활기록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기준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기복이 아니라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 학과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된다. 예, 정확하게 그 전공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숙대는. 자,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 선발인원, 지금 뭐 여기는 뭐 특징적인 거는 없고요. 일단은 별도의 이제 아까 뭐 교과 또는 그 종합 전형을 반영하는 것처럼 통계 의리 소프트웨어는 별도의 이제 최저 기준을 반영을 하고, 인문 같은 경우에는 언어 50, 통계 50%의 출제 경향, 기출 경향을 보이고, 자연은 수학 50의 통계, 100% 이제 수리 논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통계 문제도 50% 출제가 된다. 학생부의 등급간 점수 차이 폭이 좁아서 학생부 영향력은 굉장히 낮은 편. 예,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가 30%가 반영이 되지만 이 학생부의 등급간 감점의 점수 차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점수의 손해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그 학생부의 영향력은 매우 낮은 학교라고 보는 거고요. 자, 이제 아주대하고 단국대 2개 학교 남았는데, 아주대학교가 설명할 게 굉장히 많은데. 자, 아주대 주요 핵심 사항들만 좀 찍고 넘어갈게요. 네. 자, 학생부 요소 반영 비율. 자, 교과 100%,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이런 학생부 요소별 반영 비율이 다르다는 거를 반드시 참고하고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산출지표는 석차 등급으로 반영을 하고,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각각의 이제 반영 교과목에 속한 그 교과목의 비율도 다른 거죠. 그리고 1, 2, 3학년의 비율 자체도 1학년은 20%, 2, 3학년은 80%, 뭐 특정 학교는 뭐 1, 2, 3학년을 동일하게 100%로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준이 내신 산출을 할 때 충분한 이제 차이를 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수능 최저가 없고요. 교과 전형인데 수능 최저가 없어요. 마지막 경쟁률 눈치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고요. 매년 학과별 경쟁률이 큰 폭의 차이가 나타나는 학과들이
매우 눈에 띄어요. 그래서 2개월 자료를 한번 보시면, 경쟁률이나 2개월 자료를 보시면 이 아주대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경쟁률이 막 오르락 내리락, 그러니까 마지막에 경쟁률이 낮았다고 해서 막 지원해가지고 한꺼번에 확 몰리거나 하는 경우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학교이기 때문에, 다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합격 등록자 80% 평균 등급입니다. 인문은 1.97에 자연은 1.75, 굉장히 높죠. 입결선이. 자, 에이스 전형은 학업이 20%, 목표 20, 자기주도 20, 공동체 20, 성실 20. 그러니까 굉장히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다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1단계 통과, 이게 특징인데요. 1단계 통과되고 3배수 안에 들면 누가 합격하더라도 괜찮다는 학교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3배수, 뭐 예를 들어서 10명을 선발한 학과인데 30명이 일단 1단계에서 3배수 선발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30명 중에는 누가 뽑혀도 된다. 그냥 면접에서 가르자. 뭐 점수와 무관하게.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학교라고 볼 수 있고요. 서류 평가하면서 면접 시 확인할 내용이나 질문 내용을 기본 4개 이상 만들어놔요.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 면접관은 면접 일주일 전에 미리 서류를 보고 준비한다. 개인 맞춤형 질문이 잘 이루어지는 학교.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생기부를 꼼꼼하게, 자소서를 꼼꼼하게 보고 준비하고 들어가야 되는 학교입니다. 에이스 전형은. 자, 다산인재인데, 자, 5개 평가 항목 중 공동체 10, 성실 10, 나머지 항목, 학업, 목표, 자기주도가 80. 그쵸? 나머지 항목의 80%가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 학교고, 학교 생활을 전반적으로 열심히 하면서 전체 내신은 고르지 않지만 지원학과 성적과 활동이 돋보인다면 에이스 전형보다는 다산인재 전형을 추천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학교 생활을 전반적으로 열심히, 그리고 전체 내신은 열심히 했는데 내신은 고르지 않다. 내신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전체 성적이 이제 내신이 고르지 않다. 근데 지원학과 성적과 활동이 돋보인다면 에이스 전형보다는 다산인재 전형을 추천하는 이유는, 다산인재는 전공 관련 교과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지원 전공에 대한 심도 있는 참여를 본다. 뭔가 이제 하나에 대한, 그러니까 뭐 전체를 다 잘하는 것보다 어느 특정한 하나에 집중해서 좀 잘하는 역량의 학생들을 좀 발굴하고 선발하고 싶은 거죠. 자, 합격자 고교 유형을 이제 공개를 했더라고요. 자, 일반고의 지원율은 61.9%, 합격률은 52%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자사특목고가 많이 지원하는 거 아닌가, 이 다산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특히.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원율은 25.2%, 근데 합격률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전체 합격자의 비율로 보면은, 일반고 학생들이 합격 비율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사특목고에서는 전체보다는 특정적인 이제 그 세부 교과에 좀 집중을 하고 그 역량을 좀 강화하는 노력들을 많이 시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아주대에서 다산인재 전형은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지는 않다. 학교를 보고 판단하진 않는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소프트웨어 융합인재하고 국방 IT. 자, 요건 이제 작년에 소프트웨어 융합인재는 작년에 신설된 학과인데, 소프트웨어 학과 선발을 하는 거예요. 따로 나눠서 선발하는 거예요. 그냥 소프트웨어 학과를. 수학 및 과학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의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인재 선발, 다산인재 평가 방법과 동일하고 면접 있는 다산인재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산인재 전형 면접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면접이 있는 다산인재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국방 IT 우수인재는 글쎄요, 이거 많이들 지원은 안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관심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합격자 평균 등급은 굉장히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등록 평균은 4.58인데 등록 최저는 또 6점대로 넘어가거든요. 6점대를. 선발 인원 20명이고요. 뭐 전형 방법은 거의 비슷해요. 다만 컴퓨터, 전자 등 IT 기초 응용 학문을 기반으로 공군에 특화된 국방, 항공 ICT, 정보통신기술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거고, 대학 졸업 후 공군 장교 소위로 인간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국방 IT라고 하니까 군사훈련을 받는 줄 아는데 여기는 군사훈련이 없어요. 그냥 똑같이 그냥 대학생처럼 생활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학 재학 중 별도의 군사훈련이 없고 일반 재학생과 동일한 교육과정 이수, 그리고 학위 수여, 정보통신대학의 국방 디지털 융합학과로 그 이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교육과정 이수할 수 있는 거고. 자, 아주대 논술 전형. 아주대는 최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수능이 끝나고 바로 직후에 이제 진행되는, 직후가 아니라
한참 뒤에 거의 이제 인하대하고 아주대가 논술 시험 일자가 이제 가장 말미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하고 들어갈 수 있는 학교다. 근데 최저 기준이 없다. 그래서 경쟁률을 보시면은 인문은 75대 1이고요. 자연은 77대 1. 굉장히 높은 경쟁률. 근데 최저가 없으니까 이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이라고 봐도 무관하겠죠. 예,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해야 되고, 뭐, 이 내신 성적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내신의 반영 비율, 그 실질 반영률이 뭐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인문은 언어 50, 그리고 통계가 50%, 그리고 수리는 100% 반영이 되고요. 합격자 논술 평균 점수를 보면, 인문은 73점, 최저가 70점 정도, 그리고 자연은 82점에 76점. 그러니까 점수대가 그렇게 높지는 않죠. 네, 높지는 않고. 모집단은 학과 모집 인원이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학과들을 다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부 학과들만 모집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시나 수시에서 모집하는 그 모집단이 학과와 인원수도 굉장히 적은 편이고, 작년 인문 모집단이 전체 9개 학과만 모집을 했고요. 자연계는 13개 학과. 이것도 작년에 좀 늘어서 이 정도예요. 예, 그 직전까지는 에이스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거 인원들을 선발을 하고 논술은 완전히 줄였던 학교거든요. 자, 인문 경영학과 17명, 외 모든 학과는 모집 인원이 각 한 5에서 8명 정도. 예, 굉장히 적은 인원을 선발하는 거고, 자연계열 또한 마찬가지 전자공학과는 많이 선발을 했었어요, 작년에. 40명, 외 모든 학과들은 10명 내외, 평균 한 8명 정도. 그러니까 모집단위 인원수가 굉장히 좀 적은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단국대. 단국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이제 최저. 그러니까 여기도 좀 편차가 좀 심한 학교예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통과 비율이 인문은 71%, 자연은 64%, 그러니까 한 65% 정도 되는 거고요. 최종 등록자의 등급, 그러니까 인문은 낮은,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을 지원을 하더라고요. 1.2의 성적으로 단국대를. 네, 그리고 최저는 3.07 정도, 자연 1.78에 3.63. 이 폭이 굉장히 크죠. 네, 단국대는. 자, 충원율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고요. 모집 인원 대비 약 1에서 3배수 정도, 추합도 굉장히 많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등록자의 평균 등급이라고 하는데, 이게 최종 등록자, 글쎄요, 등록을 했다가 취소를 하지 않았을까? 네, 다른 학교에 합격이 돼서. 네,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요거는 학교에서 공개한 자료거든요. 근데 1.2 같으면은 단국대를 갈까요? 네, 그렇죠. 충원율이 높은 편이고 모집 인원 대비 1에서 3배수. 그러니까 충원율이 굉장히 높은 학교예요. 예, 교과에서도 충원이 굉장히 많이 되는 학교인데, 예를 들면 전자전기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 작년에 39명을 모집했었는데 예비가 79번까지 빠졌었고요. 예, 79번까지. 그리고 경영학부 모집 인원이 46명이었는데 89명. 예, 89번까지. 그러니까 전체 그 학과들의 그 충원율을 보면 굉장히 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대는. 그리고 올해 대폭 감소된 선발 인원을 주의해야 돼요. 자, 108명이 줄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입결에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분명히 참고를 하셔야 될 점. 자, GKU 이제 학업 역량이 30, 전공적 합성 40, 발전 가능성 15%, 그리고 인성이 15%입니다. 자, 여기 이제 최저 기준이 없고, 학업 역량과 전공적 합성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 학업 역량이 30%로 큰 비율을 차지하므로 합격자 성적이 높게 형성됨. 그러니까 교과 전형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유는 학업 역량이 30%로 평가 비율 자체가 굉장히 좀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이 교과 평균 등급이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학교에서 공개한 자료인데, 그러니까 작년이에요. 작년 인문은 3.09, 자연은 2.87. 요거는 이제 2019학년도. 그러니까 그 인문 같은 경우에는 좀 낮아졌고, 자연 같은 경우에도 좀 낮아진 걸 볼 수 있는데, 뭐 사실 인원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요런 이제 유동폭,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지원자의 이제 그 평균 교과 성적의 폭이 좀 넓기 때문에 요런 이제 입결 자료들을 좀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전공적 합성은 학업 성취도는 안 보고 활동만 본다. 네, 활동. 단국대는요. 자, 고교 유형 고려하지 않음. 뭐 이렇게 얘기해요. 학교를 구분하지 않는다. 고교 유형을 구분하지 않는다. 일반고, 특목, 자사, 구분하지 않는다.
자, 모집 단위와 최대한 밀접한 활동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활동을 굉장히 강조하는 학교고, 교과 등급이 3, 4등급이지만 활동이 많은 학생이라면 지원을 적극 검토해봐도 좋다. 단국대는요. 예. 그러니까 3, 4등급으로 좀 낮은 교과 성적이지만 활동이 많은 학생이라면 충분히 DKU 인재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SW 인재, 창업 인재, 이 창업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것도. 자, 소프트웨어 인재는 DKU 인재 전형에서 그냥 학과만 분리해서 소프트웨어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 거예요. 네. 방법은, 서류평가 방법은 DKU 인재하고 동일하고요. 소프트웨어에 있는 관심 있는 학생들을 50명을 따로 선발을 하는 거죠. DKU 인재하고 똑같은 건데, 그냥 요 소프트웨어 학생들만 따로 선발을 하는 전형. 그리고 창업 인재는 입결이 굉장히 좀 낮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막 5등급 때도 합격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창업 인재.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전체 학과를 모집하는 게 아니거든요. 선발 인원은 작년엔 20명, 올해는 18명을 선발하더라고요. 창업 인재, 그러니까 경영 8명, 전기 전자 7명, 기계는 3명을 선발하는데 서류 100%의 자소서만 들어가요. 창업 인재는 창업 활동을 보는데 창업할 수 있는 역량을 판단하지만 창업 관련 동아리 활동을 한 학생은 많지 않다.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창업하는 학생이 적고 일반적인 동아리 활동이 많다. 네. 그러니까 뭐 특색 있는 전형이라고 해서 특색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학생들도 많이 지원을 한다. 교과 평균 등급이 낮아서 관심을 갖기도 하지만 해당 전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학생부의 특징 있는 활동과 그를 설명할 수 있는 자소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창업인재 전형은 상대적으로 다른 그 전형보다 그 내신 교과의 합격 그 선이 굉장히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이 어떤 특정한 활동에 좀 더 역량을 보이고 그리고 또 관심을 보이는 학생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서술해서 미래지향적인 예를 들어 이제 나의 이제 미래 계획이라든가 목표 계획들을 자소서에 잘 녹여가지고 학생부에 있는 내용들을 잘 서술을 한다면은 이것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전형인데 근데 모집 인원이 너무 적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지원을 한다면 작년에 제가 지원을 한번 시켰었거든요. 근데 합격이 되기는 했어요. 근데 다른 이제 국방 그 한양대 에리카의 이제 국방 쪽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써보니까 이것도 쓸만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 작년에 이게 창업인재전에 경영하고 작년에 문과에서 2개 학과를 선발하고 이과에서는 1개 학과만 선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게 그 선발하는 모집 단위가 달라지기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은 좀 재미있는 전형이기도 합니다. 자, 논술 전형 이제 학교의 이제 마지막 설명이네요. 자, 인문, 언어 60에 통계 40%, 그리고 자연은 수리 100%, 과학이 이제 미출제 되고요. 논술 평균 성적, 그리고 학생부의 영향력이 굉장히 낮은 학교. 그래서 예시를 한번 제가 넣어놨거든요. 1등급은 학생부 40%에 40점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자, 6등급이라고 해도 1등급 학생과 2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사실 논술은 0점에서 60점 기본 점수가 없기 때문에 빵점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뭐 10점을 받을 수도 있는 거겠지만 일단은 이 불리함은 얼마든지 논술 실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학교. 그러니까 논술의 영향이 굉장히 큰 학교가 단국대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학생부 변별이 매우 낮고 7등급부터 감점폭이 크게 벌어지기는 하지만 6등급까지도 얼마든지 단국대 논술 전형을 지원을 해볼 수 있다.